경찰 오면 똑바로 말해. 너 혼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라고. 시어머니는 저를 구타해 뇌출혈로 입원하게 한 것도 모자라 병원까지 쫓아와 제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저 방관할 뿐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폭력 앞에서 저는 절망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억지로 제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거짓 진술서에 지장을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평생 고아로 살아온 제 앞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가 친정 엄마라며 나타났어요.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저를 죽일 듯이 날뛰던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싹싹 빌고 있었죠. 평생 고아인 줄로만 알았던 제 앞에 나타난 친정엄마.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아였던 저는 다른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게 제 유년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따뜻한 단어는 늘 제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었고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건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남편 민수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민수는 회식 자리에서 늘 제 빈잔을 먼저 채워주고 야근하는 날이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슬며시 책상에 올려놓고 가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온기에 마음을 열었고 우리는 조심스러운 사내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결혼식장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에도 봄이 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봄날은 너무도 짧았어요. 신혼집에 들어선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제 등에 꽂혔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부엌에서 첫 밥상을 차려내오자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비틀었어요. 코아원에서 자랐다더니 어른 입맛 하나 못 맞추는구나. 배운 게 없으니 이 모양이지.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살림과 빨래, 청소를 제게 떠넘겼고 생활비까지 제 월급에서 꼬박꼬박 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새벽까지 집안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도 남편 민수는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퇴근하고 돌아와 시어머니가 제게 모진 말을 퍼붓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방 안에서는 늘 게임하는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참다 못해 안방문을 열고 민수에게 매달렸어요. 민수야, 나 정말 힘들어. 어머니가 나한테 이러시는 거 너도 다 봤잖아. 한 번만이라도 내 편 들어주면 안 돼? 민수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냥 좀 참아. 너만 참으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데 왜 자꾸 분란을 만들어? 어머니가 다 너 가르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사람에게 기대려 했던 제가 바보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무심한 등을 바라보며 이 사람에게 기대려 했던 제가 바보였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갖겠다던 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모진 시집살이를 이 악물고 견디며 결혼 5년차가 되던 해에 집안에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시누이가 재력가 집안의 아들과 결혼을 발표한 거예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으더니 저희 부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네 하나뿐인 시누이가 결혼한다는데 새언니로서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아까 민수한테 들어보니 벌써 1억이나 모았다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1억 중 9천만 원은 제가 20살 무렵부터 피눈물을 흘리며 모은 제 전 재산이었거든요. 오직 따뜻한 내 집 하나 갖겠다는 꿈 하나로 10년을 버텨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요, 제가 10년 넘게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이에요. 그걸 어떻게 신우이 혼수로 다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남편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내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인데 오빠로서 동생기 살려주는 게 당연한 거야. 민수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돈을 내어주겠다며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꺼내들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평생을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살아온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안 돼. 절대 못 줘. 그 돈은 내 피땀이야. 내 인생 전부라고. 단 한 푼도 못 내놔. 거실한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 천한 것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천박한 고아년을 며느리로 받아준 은혜도 모르는 호로자식 같은 이라고?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가 밥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도자기 밥그릇을 와락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제 머리를 향해 있는 힘껏 집어던졌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눈앞에서 불꽃이 번쩍 튀었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이마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려 손등을 적셨어요. 쓰러진 제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발길질을 퍼부었습니다.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 집안 망치로 들어온 치수 없는 것. 저는 흐려지는 정신을 간신히 붙잡으며 고개를 들어 민수를 찾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시어머니를 말려주기를 바랬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시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겁에 질린 얼굴로 슬금슬금 뒷걸음질만 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외면하던 그 비겁한 얼굴이 제가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고 119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집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어요. 구급대원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정신을 차리라고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차가운 산소 마스크가 제 얼굴을 덮었고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아득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결국 정신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구급차는 캄캄한 어둠을 가르며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을 향해 쉼없이 내달렸어요. 응급실에 실려온 지 30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제 상태를 살펴보더니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머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고 두개골이 부서진 데다 안쪽에서 피가 고이고 있었거든요. 응급실 담당 의사가 곧바로 신경외과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환자입니다. 출혈이 심해요. 한시가 급합니다. 당장 수술 들어가야 돼요. 그날 밤 당직을 서고 있던 신경외과 최고 권위자 강 교수에게 호출이 떨어졌어요. 위급한 환자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은 강 교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수술실에서 살아온 강 교수에게 이런 응급 상황은 익숙한 일이었어요. 강 교수는 제 상태를 빠르게 살피더니 곁에 선 젊은 의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출혈 부위를 열어야 돼. 머리에 엉켜있는 피부터 닦아내고 수술할 수 있게 머리를 밀어. 서둘러.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기구가 제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밀어냈고 곧 두피가 훤히 드러났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귀 뒤쪽을 무심코 바라보던 강 교수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어요. 강 교수의 두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제 귀 뒤에는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붉은 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강 교수의 입술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있던 간호사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강 교수는 그 물음에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제 귀 뒤에 붉은 점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 점은 강 교수에게 너무도 익숙한 흔적이었습니다. 30년 전 강 교수가 시댁에 억지로 빼앗긴 뒤 죽었다는 종이 한 장만 받아들고 평생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바로 그 친딸의 귀 뒤에 있던 점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았거든요. 강 교수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를 살리는 게 먼저야. 정신 차려라. 강 교수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메스를 집어들었어요. 평생을 칼 한 번 흔들리지 않던 명예의 손이 그날만큼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강 교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고인 피를 걷어내고 터진 혈관을 하나하나 묶어가며 빈 수술을 무사히 마쳤어요. 수술실을 가득 메웠던 긴장감이 풀어지고 마침내 제 호흡이 안정을 찾았어요. 수술이 끝나자마자 강 교수는 간호사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머리카락 몇 가닥을 직접 뽑아 작은 통에 담았어요. 이 환자의 피와 내 머리카락이야.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실로 가져가. 병원에서 제일 급한 일이라고 전하고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아와라. 간호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강 교수의 서슬퍼런 눈빛에 두말 없이 검체를 들고 달려갔어요. 저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줄을 매단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제 곁을 강 교수는 밤새도록 떠나지 않았어요. 강 교수는 제 손을 가만히 잡은 채 흐트러진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검사실 책임자가 결과지를 들고 직접 중환자실로 찾아왔어요. 교수님, 의뢰하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친자가 아닐 확률이 0%예요. 친모와 친자식이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 교수의 손에서 결과지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구겨졌어요. 강 교수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가슴에 묻어왔던 딸이 끔찍하게 두들겨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자기 수술대 위에 올라왔다는 사실. 그 참혹한 현실 앞에서 강 교수는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엄마가 죽은 줄로만 알았어. 이렇게 다 큰 모습으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다니. 강 교수는 중환자실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평생 단단하기만 했던 명희의 어깨가 들썩이며 떨렸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강 교수는 천천히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슬픔에 잠겨있던 두 눈에 이제는 서늘한 빛이 감돌았어요. 내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강 교수는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병원 보안팀장과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장실에서 봐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와주세요.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새벽녘 인적이 끊긴 병원장실에 강 교수와 보안팀장 그리고 변호사가 조용히 모여 앉았습니다. 강 교수는 구겨진 결과지를 탁자 위에 펼쳐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가 내 친딸입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제 딸이에요.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든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주세요.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가해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제가 철저히 손을 써두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창밖으로 어슴풀에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른 채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톱니바퀴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몽롱한 정신으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조차 힘에 붙였고 머릿속은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물가물한 와중에 둔탁한 통증이 머리를 쿡쿡 찔러왔어요. 그제야 거실에서 날아오던 도자기 밥그릇과 저를 외면하며 뒷걸음질 치던 민수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건가?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어요. 명품 가방을 든 시어머니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제 병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편 민수에게 연락을 받고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병문안을 온 사람이라기에는 그 얼굴에 미안함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일을 처리하러 온 사람처럼 짜증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침대 옆으로 바짝 다가와 서더니 병실 문 쪽을 한번 쓱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정신 들어? 잘 듣거라. 곧 경찰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볼 거야. 그러면 너 혼자 계단에서 발 헛디뎌 굴러 떨어졌다고 해야 된다. 알겠어? 저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 손으로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죄를 덮으라고 강요하는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제 팔목을 우악스럽게 움켜쥐었습니다. 링거줄이 꽂힌 자리가 욱신거려 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제발 놔주세요. 아프긴 뭐가 아파. 엄살 부리지 말고 똑바로 들어. 너 한마디만 잘못 놀렸다간 우리 민수랑 우리 집안 다 끝장나는 거야. 그럼 너도 무사할 것 같아? 곱게 못 끝나. 알아듣겠니? 시어머니가 제 팔을 흔들며 다그치는 통에 머릿속이 다시 핑 돌았습니다. 저는 흐릿한 시야로 문가에 서 있는 민수를 간신히 찾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이 끔찍한 상황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말려주기를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팔짱을 낀 채 저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소연아,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해.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우리 가족이 다칠 수는 없잖아. 네가 좀 넘어가주면 다 조용히 끝날 일이야. 응?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아무렇지 않게 거짓을 강요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온몸에서 마지막 힘까지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돈을 뜯어낼 물주이자 함부로 짓밟고 버려도 되는 감정 쓰레기통일 뿐이었던 거죠. 따뜻한 가족을 갖고 싶었던 제 꿈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그제야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붕대 감긴 머리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제게 시어머니가 종이 한 장과 빨간 인주를 들이밀었어요. 자, 여기 손가락 갖다 대. 계단에서 굴렀다고 다 적어놨으니까 지장만 찍으면 된다. 빨리 안 해? 제가 힘없이 손을 빼며 거부하자 시어머니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러더니 매서운 손바닥으로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뺨이 얼얼하게 달아오르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어요. 이게 끝까지 사람 말을 안 들어. 어디서 또 죽기 살기로 고집을 부려? 너 같은 고아녀는 이렇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빨리 찍어.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억지로 잡아 끌어 인주에 갖다 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쾅 하고 열렸습니다. 문가에서 강 교수가 서리빨 같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정복을 입은 형사 2명과 떡 벌어진 어깨의 병원 보안요원들이 줄지어 들어와 순식간에 병실 입구를 완전히 막아섰어요.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잡고 있던 제 손목을 놓쳤습니다.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 강 교수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손목을 붙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을 매섭게 탁 쳐냈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세요. 한 번만 더 이 아이 몸에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강 교수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형사들에게 건넸습니다. 형사님, 이 환자의 머리뼈가 부서진 모양을 보세요. 절대로 혼자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누군가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정통으로 내리쳤을 때만 나오는 상처예요. 제가 20년 넘게 머리 수술만 해온 의사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보증하겠습니다. 형사들이 서류를 살피며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어서 강 교수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방금 전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진술하라며 저를 협박하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미리 병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던 겁니다. 자기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어요. 이게 무슨 함정이야? 너희들 다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지? 나는 며느리 잘 되라고 한 소리다. 놔. 이거 안 놔? 형사 한 명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다가섰습니다.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고 죽이려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차가운 수갑이 시어머니의 손목에 철컥 채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보안요원들과 형사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놔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민수야. 너 보고만 있을 거니? 엄마 좀 어떻게 해봐.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뒤집혀버렸거든요. 평생 저를 짓밟아온 시어머니가 수갑을 찬 채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민수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은 또 누구고? 민수는 강 교수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끌려가는 와중에도 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이 그저 제 앞에 갑자기 나타난 저 낯선 권력자의 정체를 가늠하느라 눈동자만 바쁘게 굴렸어요. 그 비겁한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사람과의 인연이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는 걸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끌려나간 병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어요. 강 교수가 천천히 제 곁으로 다가와 붕대 감긴 제 머리를 한없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도 그 따뜻한 시선이 어쩐지 낯설지 않아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하게 차올랐어요. 시어머니가 경찰에 끌려나간 직후였습니다. 강 교수는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민수를 병실 밖으로 끌어냈어요. 잠깐만요. 저 사람 제 아내예요. 제가 왜 나가야 되는데요? 이거 놓으세요. 민수가 발버둥을 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복도로 밀어냈어요. 병실 문이 닫히고 마침내 병실 안에는 강 교수와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강 교수가 천천히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붉어진 눈으로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떨리던지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생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신지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강 교수는 한참을 말없이 제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눈가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강 교수가 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쳐 보였어요. 서연아,
이거 유전자 검사 결과지야. 너랑 나, 우리 둘이 친모와 친자식이라고 나왔어. 친자가 아닐 확률이 0%라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친모라니요. 저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란 고아입니다. 뭔가 잘못하신 거예요. 강 교수의 두 눈에서 결국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야. 30년 전에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너희 친할머니 댁에 너를 빼앗겼어. 그리고 얼마 뒤에 아이가 죽었다는 종이 한 장을 받았어. 나는 그 말을 믿고 평생을 너를 가슴에 묻고 살아왔어. 그런데 네가 살아있었던 거야. 강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 교수가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봐, 이게 너야. 네 귀 뒤에 초승달 모양 붉은 점, 그거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야. 수술하려고 머리를 미는데 그 점이 보이더구나.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귀 뒤를 더듬었습니다. 거기엔 정말로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흔적이 만져졌어요. 평생 거울로 볼 수 없어 그저 점이려니 했던 그 흔적이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평생 찾아 헤맨 증표였던 겁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끌림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엄마, 정말 우리 엄마예요? 진짜로?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그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강 교수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평생을 외롭게 버텨오며 단 한 번도 안겨보지 못했던 진짜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그 품에 안기자 그동안 시댁에서 겪었던 끔찍한 서름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구하라고 매일 무시당하고 종처럼 부려지고 사람들한테 맞기까지 하고 기댈 곳 하나 없이 혼자 다 견뎠어.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왔잖아. 다시는 누구도 너를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엄마가 다 갚아줄게. 미안하다, 내 딸아. 정말 미안해. 우리 모녀는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그림과 한이 그 눈물 속에 모두 녹아내렸어요. 얼마쯤 지나 강 교수가 천천히 눈물을 닦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슬픔에 잠겨있던 두 눈에 이제는 서늘하고 단단한 빛이 감돌았어요. 서연아, 울 만큼 울었으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자. 너를 이렇게 만든 그것들 절대 곱게 못 넘어가. 엄마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강 교수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끔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제 병실로 들어왔어요. 나라에서 손꼽히는 큰 법률회사의 대표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 당한 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죠? 시어머니라는 사람 재판이랑 저 못난 사위와의 이혼 문제까지 전부 변호사님께 맡기겠습니다. 빈틈없이 처리해 주세요. 염려 마십시오, 교수님.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따님께서는 회복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며칠 뒤였어요. 구치소에 갇힌 시어머니를 면회하고 온 민수가 변호사를 통해 제게 서류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합의금을 줄 테니 부디 선처해달라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손에 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돈으로 입을 막겠다고? 어림도 없지. 저는 합의를 단칼에 거절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재산을 묶어두는 신청과 민수를 향한 이혼 서류를 법원에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이제 더는 당하고만 있는 한서연이 아니었으니까요.
강 교수의 든든한 지원 아래 저는 병원에서 가장 좋은 병동으로 옮겨 체계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매일같이 제 곁을 지키며 손수 죽을 떠먹여 주었고 저는 빠르게 기운을 되찾아갔어요. 머리를 다친 후유증도 하루가 다르게 나아졌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퇴원하는 대신 당분간 병실에 더 머물며 몸을 추스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위해 다가올 반격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기대 앉아 곁을 지키던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저들을 그냥 감옥에 보내는 걸로 끝내지 않을 거야. 특히 그 남자, 민수. 내 손으로 직접 완벽한 증거를 모아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그 숨통을 끊어놓을 거야. 강 교수가 제 손을 마주 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끝까지 네 뒤에 있을게. 마음껏 해라, 내 딸. 창밖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엄마의 손을 잡은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제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 오래 누워있는 동안 회사에서는 저를 둘러싼 못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소문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제 남편 민수라는 걸 알게 된 건 며칠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민수는 제가 병가를 내고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틈을 노렸어요. 자기 어머니가 저를 때려 감옥에 간 사실을 덮으려고 거꾸로 저를 더러운 사람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민수는 회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흘리고 다녔어요. 사실 우리 와이프가 젊었을 때 술집에서 일했었거든. 그걸 숨기고 나랑 결혼한 거야. 그러다 우리 어머니한테 들켜서 한바탕 난리가 난 거지. 집안 망신이라 내가 입 다물고 있었는데 참 사람 일 모른다니까. 고아로 자란 제 배경이 그 거짓말에 그럴듯한 살을 붙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혼자 컸으니 어두운 과거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쉽게 믿어버렸거든요. 회사 사람들은 금세 그 말에 속아 넘어가 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민수는 가짜로 빈문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술집에서 진 빚을 자기가 대신 갚아주느라 고생했다는 식으로 꾸며낸 거였죠. 민수는 그 가짜 서류를 회사 익명 게시판이며 부서 단체방에 슬쩍슬쩍 흘렸습니다. 저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완전히 매장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병실에 누워 회복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평소 저와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회사 분위기 알고 있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인데? 무슨 분위기? 나는 병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남편 말이야. 민수 그 사람. 지금 회사에 너 술집 출신이라고 소문내고 다녀. 빈문서까지 만들어서 단체방에 뿌리고 사람들이 다 그 말 믿고 너 욕하고 난리야. 내가 봐도 너무 비열해서 못 봐주겠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동기가 보내준 단체방 캡처와 게시글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이 제 이름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저지른 죄를 덮으려고 자기에게 붙은 꼬리표를 떼어내려고 제 명예를 짓밟아 진흙탕에 처박는 남편의 비열함에 저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인간이 끝까지 나를 이렇게... 당장이라도 회사로 달려가 모든 게 거짓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쥐며 끌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발끈해봤자 저들의 거짓말에 휘둘리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한참 동안 노려보며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더 크게 날뛰게 내버려 두자.
거짓말은 부풀수록 터질 때 더 요란한 법이니까. 저는 감정 대신 머리를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민수가 제 발로 더 깊은 함정에 빠져들도록 완벽한 덫을 놓기로 한 겁니다. 마침 곁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엄마 강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서연아, 무슨 생각하는지 엄마가 알 것 같구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엄마한테 다 말해. 같이 방법을 찾자. 저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저 사람들이 흘린 증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을 거야.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한 번에 다 터뜨릴 거야. 저는 그날 바로 제 노트북을 병실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신혼집의 방법용으로 미리 설치해 두었던 홈캠 앱을 여는 거였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달아둔 작은 카메라가 이제는 반격의 무기가 되어줄 참이었어요. 화면이 연결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떠올렸어요. 나흘 뒤에 분기 전체 조회가 있지? 회사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자리야말로 민수의 가면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벗겨낼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저는 곧장 엄마를 불러 그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나흘 뒤에 회사에서 전 직원이 모이는 조회가 있어. 거기서 다 끝날 거야. 민수가 직원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려고 안달일 테니까 그때 내가 모든 진실을 보여주는 거지. 좋은 생각이다.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다 도와줄게. 사람도 붙여주고 차도 대기시켜 놓으마. 너는 증거만 완벽하게 준비해. 그날 밤 저는 늦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홈캠에 녹화된 영상들,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제 통장 내역들, 그동안 받은 협박과 모욕의 흔적들을 폴더 하나하나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화면 불빛에 비친 제 눈빛은 더 이상 짓밟히던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민수, 너는 네가 올라설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내 손으로 그렇게 만들어줄게. 저는 결전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마지막 칼날을 천천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병실 침대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홈캠 영상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신혼집에 달아둔 작은 카메라는 거실과 안방을 비추고 있었고 지난 한 달치 영상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병원에 누워 생사를 오가던 그 시기의 영상부터 차례대로 돌려보았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없이 누워있던 바로 그 시각, 민수는 신혼집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민수는 제 옷장 서랍을 죄다 열어젖히고 안에 든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바닥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제 통장과 도장을 찾으려고 두 눈이 시뻘개진 채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죽어가는 마당에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제 돈을 빼돌릴 궁리였던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동안 저 인간은 내 돈부터 챙기고 있었구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서랍을 한참 뒤지던 민수가 마침내 제 통장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손에 들고 흔들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장면에서 저는 잠시 화면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그 얼굴이 어찌나 낯설던지 제가 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며칠 뒤 영상에서 민수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상대는 신우이였어요. 홈캠 마이크에 두 사람이 주고받는 목소리가 한마디도 빠짐없이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야, 걱정 마. 일이 오히려 더 잘 풀렸어. 그 고아년 돈만 쪽쪽 빼먹고 적당히 버리면 되는 거야.
어차피 부모도 형제도 없는 애라 뒤탈도 없어.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진짜 머리 잘 썼다. 그래서 회사에는 어떻게 소문낼 건데? 술집 출신이라고 적당히 부풀려서 흘릴 거야. 가짜 빈문서도 하나 만들어두면 사람들이 알아서 다 믿어. 걔 같은 고아녀는 그런 소문 한 방이면 회사에서 매장당하는 거야. 저는 그 대목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 마우스를 쥐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화면 속 두 남매는 사람 하나를 진흙탕에 처박을 음모를 꾸미면서도 마치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듯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정한 남편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이 거기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배신감에 눈앞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잘 지켰다. 아주 잘 지켰어. 너희들 입으로 직접 다 불었구나.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고 이 영상들을 빠짐없이 따로 저장했습니다.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돌려보며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통장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 옆에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계산대에 서고 밤에는 남의 차를 몰며 졸음을 쫓던 그 시절이 종이 위 숫자들과 함께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다리가 퉁퉁 붓도록 일해서 번 돈이 매달 또박또박 통장에 쌓여온 깨끗한 기록이었어요. 술집 출신이라는 그 더러운 거짓말을 단번에 박살낼 가장 확실하고 떳떳한 증거였죠. 이게 내 10년이야. 이걸로 너희들 거짓말을 다 덮어버릴 거야. 저는 이 모든 것을 핵심 증거 폴더 하나에 차곡차곡 압축해 담았습니다. 곁에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엄마 강 교수가 든든하게 거들고 나섰어요. 서연아, 그날 너 혼자 그 자리에 들여보낼 수는 없어. 엄마가 사람을 붙여줄게. 믿을 만한 경원이야. 네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을 거야. 엄마, 고마워. 엄마가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그리고 회사 인사 담당하는 사람한테 미리 연락을 넣어둘게. 네가 네 입장을 직접 밝히러 가는 거니까 못 들어가게 막는 일은 없도록 단단히 해놓을게. 엄마는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제가 그날 조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길을 터놓았습니다. 한편 민수는 자기 발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히려 전체 조회 날 임원들 앞에서 그럴듯한 눈물 연기를 펼쳐 저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회사에서 완전히 쫓아낼 생각에 잔뜩 부풀어 있었어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조회가 열리기 전날 밤이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민수가 보낸 서류 한 통이 또 병실로 도착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적당히 합의하고 조용히 끝내자고 사정하는 비굴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한번 쓱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고? 너무 늦었어, 민수. 저는 그 서류를 두 손으로 박박 찢어 휴지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러고는 엄마가 미리 준비해준 세련된 정장을 병실 옷장에 가지런히 걸어두었습니다. 내일 그 회의실에서 민수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제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 어떤 말을 어떤 순서로 꺼낼지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그려보았어요. 어디서 영상을 틀고 어느 대목에서 통장 내역을 보여줄지 한 장면 한 장면을 빈틈없이 짜맞췄습니다. 침착하게 한치 빈틈도 없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깔끔하게 끝내는 거야. 그렇게 밤이 깊도록 시뮬레이션을 거듭하다 보니 어느새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왔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수술 자국을 가리려고 머리에 비닐을 눌렀었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오래 서 있기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엄마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저는 묵묵히 올라탔어요. 몸은 정말 괜찮겠어? 무리하지 않아도 돼.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괜찮아, 엄마.
오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갈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 없어. 병원 앞에는 엄마가 부른 구급차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듬직한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차에 올랐어요. 엄마도 제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조용히 출발해 조회가 열릴 도심의 회사 건물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오늘 저를 짓밟았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겁니다. 회사 대회의실에서는 예정대로 분기마다 열리는 전체 조회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전 직원이 빠짐없이 모이는 자리라 넓은 회의실이 발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중심에는 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회사 전체에 퍼진 소문 탓에 직원들은 제 이름이 나올 때마다 수근대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민수는 바로 이 자리를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임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 저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 회사에서 완전히 내쫓을 작정이었거든요. 조회가 시작되자 민수가 단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준비한 듯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꾹꾹 찍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집안일로 회사에 이렇게 큰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힌 채 미리 짜둔 거짓 해명을 줄줄이 읊어갔어요. 그 능청스러운 연기에 사람들이 하나둘 빨려 들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젊은 시절에 좋지 못한 술집에서 일했습니다. 그걸 꽁꽁 숨기고 저와 결혼한 거죠. 저는 그 빚까지 대신 갚아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우리 어머니를 폭행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민수는 제게 가족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악랄하게 파고들었어요. 부모도 형제도 없이 외롭게 자라 마음이 비뚤어졌고 받아준 은혜도 모르고 시어머니를 모함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에 그럴듯한 살을 붙여나갔습니다. 고아로 자라서 그런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고 버리는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본 죄가 큽니다. 여러분,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민수가 미리 포섭해둔 친한 동료 직원 몇몇이 그 틈을 타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습니다. 한소연 씨,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네. 이거 회사 망신 아니야? 알아서 사직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게 말이야. 무슨 낯짝으로 얼굴 들고 회사를 다니려고 그래? 당장 내보내야지.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으며 험악해졌어요. 심지어 임원들조차 민수의 그럴듯한 눈물 연기와 위조된 빈문서에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임원 한 명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인사팀장을 돌아보았어요. 인사팀장, 이거 사안이 보통이 아니구만. 회사 명예가 걸린 일이야. 일단 한소연 씨 대기 발령 조치부터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민수는 모든 일이 자기 계획대로 착착 흘러가자 고개를 푹 숙인 채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이었어요. 민수는 제가 당연히 병원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저는 굳게 닫힌 대회의실 문 바로 앞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거든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민수의 거짓말과 직원들의 비난을 들으며 저는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며 꽉 움켜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소리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어요. 그래, 마음껏 떠들어. 네가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까. 그 순간 극도의 긴장 탓인지 수술받은 자리가 욱신욱신 쑤셔오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핑 돌면서 잠시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곁을 지키던 경호원이 깜짝 놀라
얼른 물과 진통제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잠시 쉬었다 들어가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이 딱 들어갈 때예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진통제를 삼키며 욱신거리는 통증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깊게 숨을 고르며 제가 등장할 완벽한 타이밍을 숨죽이고 노렸어요. 문 너머에서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럼 한서연 사원에 대한 대기 발령을 확정하고 곧바로 정식 징계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의 없으시면 이대로.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신호를 보내자 경호원들이 대회의실 뒷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우르르 쏠렸어요. 저는 핵심 증거가 담긴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머리에 비닐을 쓰고 창백한 얼굴로 나타난 저를 보고 떠들썩하던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단상 위에 서 있던 민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민수는 사색이 된 채 말을 더듬으며 단상 모서리를 부여잡았어요. 손끝이 눈에 띄게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민수를 똑바로 노려보며 휠체어 팔걸이에 두 손을 단단히 짚었어요. 그러고는 욱신거리는 통증을 이악 물고 참아내며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단상을 향해 단호하게 발을 옮겼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휘청거리면서도 꿋꿋하게 걸어 나오는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저를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단상에 올라선 저는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서 있던 민수를 매몰차게 밀쳐냈습니다. 휘청하며 옆으로 물러선 민수를 뒤로 하고 저는 마이크를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그러고는 가져온 노트북을 회의실 대형 화면에 곧바로 연결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지만 저는 조금도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위해 한 달을 버텨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 남편의 한 말이 정말 사실인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봐주세요. 거대한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20살 무렵부터 10년 동안 또박또박 모아온 통장 거래 내역서였어요. 이게 제가 술집에서 벌었다는 그 더러운 돈입니다. 낮에는 편의점 계산대에 서고 밤에는 졸음을 참아가며 대리운전을 뛰면서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입니다. 여기 날짜와 들어온 것이 전부 찍혀 있어요. 이 중에 어디 술집이라는 글자가 한 군데라도 있는지 직접 찾아보실 분 계시면 나와서 찾아보세요. 화면을 본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하게 스쳐갔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대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제가 시어머니께 머리를 맞고 쓰러지던 바로 그날의 소리입니다. 제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가 그날의 모든 걸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 전체 스피커에서 그날의 끔찍한 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 통장에 있는 돈 잃어. 그거 전세금 보태게 당장 내놓거라. 이어서 제가 거부하는 목소리와 뭔가 깨지는 둔탁한 파열음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 그 위로 시어머니가 발길질을 퍼붓는 소리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던 민수의 비겁한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러다 사람들 알면 큰일 나요. 자기 아내가 맞아 쓰러지는데도 말리기는커녕 남들 눈치만 보던 그 찌질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쩌렁쩌렁 울리자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다급해진 민수가 단상으로 허둥지둥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야. 저 사람이 짜집기해서 다 꾸며낸 거라고. 여러분, 저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차갑게 끌어올리며 마지막 결정타를 화면에 띄울 준비를 했습니다. 조작이라고? 그럼 이것도 내가 꾸며낸 건지 다 같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봅시다. 화면에 신혼집 거실 홈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소파에 비스듬히 앉은 민수가 신우이와 통화하며 낄낄대는 모습이 소리까지 또렷하게 회의실 전체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고아년 돈만 쪽쪽 빼먹고 적당히 버리면 되는 거야. 어차피 부모도 형제도 없는 애라 뒤탈도 없어. 술집 출신이라고 적당히 부풀려서 회사의 소문 흘릴 거야. 걔 같은 고아년은 그런 소문 한 방이면 회사에서 매장당하는 거야. 자기 입으로 내뱉은 그 추악한 말이 수백 명 앞에 그대로 울려 퍼지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회의실은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욕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경악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우리가 다 감쪽같이 속았잖아. 저런 인간을 그동안 불쌍하다고 동정했다니 소름이 다 끼친다 정말. 민수가 다급하게 화면 연결선을 뽑으려고 단상으로 달려들었어요. 끄라고, 당장 그거 꺼. 이거 다 거짓말이야. 다 가짜라고. 하지만 곁에 있던 경호원들이 단번에 민수의 양팔을 붙잡아 단상 아래로 끌어내렸어요. 민수는 버둥거렸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의 손아귀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장과 임원들이 격노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대체 무슨 추태인가? 멀쩡한 직원을 술집 출신으로 모함하고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서 회사를 이렇게 농락해?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구만. 인사팀장이 굳은 얼굴로 마이크를 잡고 전 직원 앞에서 또박또박 선언했습니다. 김민수 사원은 거짓으로 회사를 속이고 동료의 명예를 짓밟은 책임을 물어 바로 이 자리에서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그 죄를 끝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민수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소연아,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응? 저는 발밑에 엎드려 베이는 민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짓밟고 외면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 발치에 엎드려 살려달라 빌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와 위자료 청구서를 그 얼굴 위로 툭 던졌습니다. 잘못은 법정에서 빌어. 나한테 빌 자격은 이제 없으니까. 저는 더 이상 민수를 쳐다보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고개를 꼿꼿이 든 채 한 걸음 한 걸음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 나갔어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양옆으로 길을 터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향하던 손가락질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미안함과 존경의 눈빛만 가득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자 저 끝에서 엄마 강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없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엄마의 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가 다 지켜봤어.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구나. 엄마, 나 드디어 다 끝냈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긴 채 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날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빛났어요. 그날 사건이 벌어진 지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뿌린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었어요. 먼저 시어머니는 저를 폭행한 죄가 모두 인정되어 법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으며 거만하게 살아온 그 사람은 이제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홀로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면회를 오는 사람 하나 없이 그토록 감싸고 돌던 아들마저 등을 돌린 채 외롭게 죗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시누이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오빠와 엄마가 저지른 그 추악한 범죄가 결혼을 앞둔 재력가 집안에 낱낱이 알려지면서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파혼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결혼을 깨면서 물어줘야 할 막대한 위약금까지 떠안아 결국 길거리에 낳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남의 돈을 탐내며 저를 조롱하던 그 입이 이제는 제 앞가림조차 못하게 된 겁니다. 직장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민수의 신세는 더욱 비참했어요. 제가 청구한 막대한 위자료와 병원비를 갚을 길이 없어 민수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번듯한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만기를 전전하며 폐인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서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미 그 쓰레기 같은 과거를 제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회사에서 묵묵히 쌓아온 실력과 위기 앞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팀장이라는 자리에 오르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승진을 축하하는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했던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와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어요. 팀장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데요. 이제 같이 잘해봐요. 저는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했어요. 고아라는 이유 하나로 평생 주눅들어 살았던 제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모처럼 맞은 주말 아침이었어요. 저는 엄마 강 교수가 혼자 살던 펜트하우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어디선가 고소한 커피 향기가 솔솔 풍겨왔어요. 저는 그 향기를 따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평생을 수술실에서만 살아 요리라곤 해본 적 없는 엄마가 서툰 솜씨로 정성껏 차려낸 미역국과 따뜻한 집밥이 놓여 있었어요. 모양은 조금 어설펐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따뜻하고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엄마가 처음 끓여보는 거라 맛이 어떨지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 딸 먹이고 싶어서 새벽부터 끓였어. 어서 앉아. 엄마, 나 태어나서 이런 밥상 처음 받아봐. 정말 고마워. 저는 엄마와 마주 앉아 따뜻한 국물을 한술 떠먹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온기에 평생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했던 외로움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녀는 서로의 그릇에 반찬을 챙겨주며 여느 평범한 모녀처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밥 먹고 같이 옷 사러 갈까? 우리 딸 예쁜 옷 한 벌 사주고 싶어. 좋아, 엄마. 엄마 옷도 같이 골라줄게. 지난 30년의 빈자리를 메우기라도 하듯 우리는 사소한 수다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하던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그동안 수술 자국을 가리려 늘 비닐을 눌러 쓰고 있던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비닐을 벗어던졌어요. 머리 한쪽에 남은 수술 흉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흉터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으니까요. 저는 흉터가 보이도록 세련되게 짧게 자른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거울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이게 진짜 나야.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평생 짓누르던 폭력도, 끊임없이 저를 갉아먹던 거짓말도 이제는 모두 제 발밑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30년 만에 되찾은 진짜 가족이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 밖으로 쏟아지는 봄볕이 따스하게 우리 모녀를 감쌌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저의 두 번째 인생을 향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평생 가족의 온기를 갈망하며 외롭게 버텨온 한서연에게 결혼은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끝없는 무시와 폭력이 기다리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피땀으로 모은 전 재산을 빼앗기고 머리를 다쳐 생사를 오가고 믿었던 남편에게 더러운 누명까지 뒤집었었지만 서연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술대 위에서 30년 만에 친엄마를 되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짓밟던 모든 것을 통쾌하게 심판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한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무딘 학대를 스스로 이겨내고 진짜 가족과 함께 찬란한 두 번째 인생을 향해 걸어가는 한서연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